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4일 동안 고생하셨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AI 트렌드, 제가 그 내용 말씀드렸던 거 순서대로 이제 AI 최신 트렌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추진 연구 계획하고 아직 상품화로 이제 배포가 된 건 아니지만 나와 있는 LLM 모델에 대해서 최신 모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에 부합하게 정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AI 기술이 AI 에이전트가 진행이 될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제 그 텍스트 생성에 관해서 제가 실습해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좀 살펴보셨는지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배포되어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예제 중에 제가 박으빈 선생님 통해서 파이썬 파일 하나를 제가 공유 드라이브 말고 보내드린 게 이제 좀 수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인증키 불러오는 부분에 있어서 에러가 있어서 제가 그거 수정한 부분을 드렸는데 딱 한 줄인데 혹시 혼란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그냥 아예 통째 그 파일을 드렸어요. 보면은 요 부분만 수정이 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os.environment 요거가 없앤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수정이 된 건 아닌데 이제 너무 코드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좀 보셔도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 제로샷과 휴샷을, 그러니까 예제 샘플을 넣었을 때 얘가 대답을 얼마나 더 정교하게 하는지에 대한 예제예요. 제가 좀 수정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그리고 자, 세 번째 실습에 우리가 이 텍스트 청킹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쓰임이 뭔가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제공한 그 공유 폴더에 보면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원본 파일이에요. 근데 이제 청킹 실습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다듬어진다는 거죠. 필요로 하는 요약본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지금 실습하는 건 기껏해야 뭐 5문장, 10문장, 뭐 한 20문장 내외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 그 정교하게 내가 얻을 것 얻으면서 시간은 압축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대한 문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요약을 한다거나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떤 긴 문장 안에서 핵심 요소를 뽑아낼 수 있는 과정으로 이 방식으로 청킹이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청킹이 잘못됐을 때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단어 간의 어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지만 기계는 학습된 그 기준으로 분절을 해서 이 요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의도한 거와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새 웬만한 스테이셔너리에 보면 AI 시스템이 붙어서 가장 잘하는 게 요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약하는 그 방식이 바로 이 청킹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습 예제를 드리는 게 그 예제가 하나의 프레임, 뼈대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프롬프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제가 그냥 예시를 드리는 거지,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문법을 익혀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문법은 파이썬 문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파이썬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 문법은 그냥 디폴트로 알고 있다 생각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프롬프팅을 할 때 내가 어떠한 문장을 선택해서 알고리즘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이제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 가능할 텐데, 전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나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런 뼈대를 드리면 그 뼈대를 잘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컨텐트, 그러니까 그 내용만, 프롬프팅 하는 그 내용만 여러분들의 주제라든지 아니면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좀 변경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실습 예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 학과 교수님을 대상으로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프로그래밍 스킬에 대해서 난이도를 정말 단계별로 나누면 정말 1에서부터 10까지 나눌 수 있을 만큼 다 전공 분야에 따라서 그 스킬의
그 역량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 딱 기준을 맞출 수는 없는데, 일단은 프로그래밍의 언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교수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는 했으나, 이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도 어떤 패턴을 좀 익히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물론 저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코파일럿이나 이런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습 예제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예제는 말 그대로 예시일 뿐이지,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제로샷, 퓨샷처럼 제가 이제 에이전트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드리는 거지, 이렇게 청킹할 때는 요 코드대로 해야 돼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 수업을 다 듣고 나서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정말 이 AI 에이전트와 같이 뭔가 연구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진행하겠다 하시면, 지금 어제부터 설명드린 API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프롬프트, 우리 그냥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왜 프롬프트 박스에다가 입력해가지고 우리가 결과물을 얻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팅을 좀 더 문장과 단어 선택이죠. 그거는 제가 화요일부터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잘 작성을 해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사실은 시간이 되면 이제 랭체인까지도 가고 싶었는데 그건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랭체인은 그냥 가겠습니다. 이건 사실 좀 더 고난도의 프롬프팅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하나의 이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인데, 이걸 잘 쓰면 제가 설명드린 요거보다도 더 한 단계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말씀드리는 건, 관심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조금은 익숙하신 분들은 LLM과 랭체인이라는 단어가 있는 책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요거 독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요거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가 어제 잠깐 소개해 드렸죠.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 어제까지 문자, 텍스트에 관해서는 자, 5가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의 이미지 생성에서는 사실상 거의 내용은 유사해요. 골격은 유사한데 이제 그 대상이 다른 거죠. 어제까지는 텍스트였고 오늘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 이미지에는 굉장히 그 스타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걸 얘가 도출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부정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걸 잘 봤고 세부적으로 프롬프트를 잘 활용해서 어떤 스타일들이 나오는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예시가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자, 보시면 이제 생성한 이미지예요. 근데 이 생성한 이미지에 지금 이 옷 부분을 마스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인페인팅을 잠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이제 그 기술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 부분의 영역을 내가 지정을 하고 그 지정한 부분을 내가 원하는 지금 그 스타일의 이 드레스를 바꿔달라고 한 거죠. 프롬프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인페인팅이라고 하는 기술은 사용자가 그러니까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느 영역을.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프롬프팅을 통해서 이 AI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붓을 들고 그 영역을 칠을 해야 되는데, 그 영역을 내가 그냥 텍스트로만 얘한테 알려줘도 얘가 잘 그 수행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100%는 아니다. 사실 어제 갖고 왔던 예시에서 제가 바꾼 게, 어제 있었던 이미지는 제가 이제 학생한테 이미지 도출을 시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거는 미드저니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제가 책에서 다시 찾은 건데 미드저니가 유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무료 버전을 사용한 거죠. 나노 바나나 프로 썼더니 이미지가 굉장히 별로 마스킹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프롬프트 보면 이제 드레스 입고 있는 부분을 바꾸라고 했는데, 어제 이미지는 비교 갖고 올 걸 그랬군요. 지워버렸는데, 어제 이미지는 좀 드레스가 많이 이렇게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지정을 잘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미드전이라고 하는 이 그 서비스라고 할게요. 이 서비스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 선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차이예요. 기술적인 차이. 그래서 오픈 AI에서 하는 달리 같은 경우는
LLM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그 이미지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퍼포먼스 결과물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미드전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애초에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이제 나왔던 서비스라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강조하진 않았는데 요것도 이제 드리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은 다 그 나노 바나나에서 결과물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덜 정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설명을 하는 예시로는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제 눈에 요 인페인팅은 딱 걸려서 제가 요거는 좀 수정을 했습니다. 요거였죠? 어제 보면. 그래서 지금 드레스가 별로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와 있는데. 자, 아웃페인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마치 우리 왜 카메라 줌인 줌아웃 하는 거 아시죠? 줌인은 말 그대로 대상을 당기는 거고 줌아웃은 대상을 이렇게 밀어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결과 이미지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마치 줌아웃 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도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줌아웃의 결과는 아니에요. 줌아웃으로 찍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은데 약간 뭐랄까 배경을 좀 많이 넣었죠. 그리고 피아노 치는 사람이 들어갈 거라고 이제 했더니 그런 거는 다 지시상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카메라 기기로 줌인 줌아웃하는 그러한 효과를 100% 구현을 한 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내가 오랜 시간 걸릴 거를 되게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현했던 것만큼의 아직까지는 그 효과를 얻지는 못한다. 다만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거는 그러한 기술이 이미 계속해서 개발되어 있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두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 있는 생성되는 이미지는 왼쪽에 있는 건데 첫 번째 사람의 그 이미지를 측면의 이미지로 이렇게 동일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모델만 있으면 모형만 있으면 그 모형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미지 생성에 관련해서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산업군에서는 이런 거예요. 어디 위험한 산에서 매달려서 막 등반을 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되게 위험하잖아요. 한 번은 찍을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찍는다는 건 그 횟수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딱 찍고 거기에서 사람만 바꿔 아니면 배경만 바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나온 지는 좀 됐는데 그전에는 다 티가 났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을 거기에다가 어떤 배우의 얼굴로 이게 반대였죠. 어떤 배우가 한 말을 거기다 일론 머스크의 얼굴로 딥페이크해서 마치 그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뭐 많죠. 목소리를 생성해서 마치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것처럼 요즘에도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조심해라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악용됐을 사례를 미디어에서 자꾸 노출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술은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는 기술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술이 실전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고도로 발달되고 있다. 자, 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잠깐 스쳐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의는 뭐 신조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복사되고 전파되는 모든 문화의 정보를 밈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밈의 어떠한 의미를 담고 이미지를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밈 그 적용인데요. 일단은 텍스트 생성 모델로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변환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마치 타임스퀘어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전파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실상 그 밈을 따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유행이고 그 유행이 지나면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는데 이제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시각
정보기 때문에 남는다는 거죠.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반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 많은 친구들이 뭐 이렇게 밈을 따라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유행처럼 흘러가서 생겨났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어떻게 보면 계속 남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방식에 대해서만 좀 차용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요. 렉시카라고 하는 계속해서 생성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냥 AI 서비스죠. 들어가 보면 얘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문구를 입력을 하면 그 문구에 맞는 굉장히 한 페이지 안에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해줘요. 자, 예를 들자면 한번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문장을 넣었으면 일단 어떤 그림이 나올지 한번 잠깐 한 1초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만약에 미드전이나 아니면 이런 생성 모델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에 이런 문장을 넣으면 굉장히 좀 정교하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되게 유사한 그림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서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하나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장에 제가 이제 이 문장을 쓸 때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데 그냥 걔는 특징적으로 그냥 꼬리가 노란색이야를 생각하고 문장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노란 꼬리를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사이트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걸 참고하시라는,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안에서의 내가 어떤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가 제가 입력한 문장은 이렇지만 생성된 이미지들은 사실상 각각 이 시스템 안에서 만든 그 문장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프롬프트는 각자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말씀드리는 건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을 참고 삼아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구성한 것을 가지고 와서 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프롬프트를 쓴다고 한다면 상당 시간을 또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기에는 이 렉시카라고 하는 사이트가 좀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저런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올 걸 생각했는데, 이 프롬프트 안에서 딱 그 주체자만 바꾼 거예요. 포켓몬으로. 그러니까 아까는 레고 블럭인데, 뭔가 주체가 정해져 있는, 그냥, 하지만 만들어지는 건 레고 블럭으로 뭔가가 형상이 나온다는 것을 프레임을 준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이제 주체를 명확하게 내가 지칭한 거예요. 포켓몬이라고.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포켓몬이 어떤 레고로 만들어진 포켓몬을 우리가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의 어떤 취미나 뭐 이런 걸 위해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주문을 받아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을 때 상당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생성. 자, 어제까지 제가 텍스트 생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조를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한 이유는 우리가 하는 작업이 대체로 논문을 쓰거나 어쨌든 글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라고 이제 과정을 구성하면서 이미지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 이미지 관련한 전공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학과보다는 아닌 학과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요거는 간략하게 이제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이 시스템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디퓨전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디퓨전 모델보다 좀 더 고기능, 그러니까 좀 고급의 기능을 탑재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디퓨전이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모델이 지금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파생돼서 A 모델, B 모델, C 모델 막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마치 화가가 오일 페인팅을 하든 아니면은 수채화를 하든 어떤 그 방법에 따라서 혹은 물질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다른 것처럼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떤
그 기능을 탑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그 기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자꾸 쓰면서 탐구하는 방법 외에는 제가 딱히 권해드릴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일단 스테이블 디퓨전은 모든 이미지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얘 하나만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목적과 어떤 기능을 탑재한 모델들이 이렇게 붙어서 혹은 수정이 돼서 새로 개발이 돼서 이제 아키텍처가 다 이렇게 재구성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한 모델을 또 다 설명을 하자면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그냥 딱 발췌를 하자면 자, 어떤 텍스트라고 하는 조건을 넣었을 때 그 조건에 맞는 이미지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보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뭐냐면 잠재 공간이라고 우리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잠재 공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뇌와 같은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통해서 시각 센서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제가 사진가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카메라를 들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유명 사진가라면 이제 뭐 전시하고 팔고 하겠죠. 그럴 때 저의 근육이 움직이고 제 머리가 어떤 뷰를 선택하는 것은 제 머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뭐 속도감 있게 셔터를 누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정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그 공간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텍스트를 번역하는 곳, 하나는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또 번역되어진 공간. 그 공간은 좀 따로 존재합니다. 다만 저는 기껏해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에 눈을 잠자니까 빼고 시각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그 정보가 제 뇌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상당 부분은 또 잊어버렸을 텐데 얘는 기계는 아니라는 거죠. 인간 한 70억 인구가 다 한 1년 동안 본 어떤 시각 정보들을 다 얘는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0억의 창조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안에서의 확률 게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 그 확률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어떻게 확률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이 모델은 달라지는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연구자들이 개발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큰 골격은 바로 이제 프롬프트, 그러니까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미지가 나오는가.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매 순간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다 도출할 수 있게끔 드림부스라고 하는 모델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이제 논문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이미지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텍스트를 넣으면 텍스트를 넣은 게 그냥 이미지 하나로 딱 나오는 거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중간중간에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결과물을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입력한 거는 뭐였냐면 해변가에 있는 골든 리트리버였고 그 다음에 사진과 같이 입력한 프롬프트가 사진처럼 보이는 뭐 과일 바구니인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자기네가 입력하는 입력값들에 따라서 어떻게 그 입력값들을 조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를 그 중간중간 단계로 다 출력되게끔 만들어서 퍼블리시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조정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요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응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자, 개발자인 분들은 여기에서 뭐 D, E, F로 더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생성 또는 텍스트 생성이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기술이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지금이 시작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응용을 했을 때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골든 리트리버에서 마치 사진처럼 보이는 과일 바구니에 이르기까지 특정 인물과 어떤 뭐 반려동물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몇 장의 사진을 학습을 해서 그 프롬프트의 대상을 재현하도록 이 드림부스라고 하는 이 모델을 만든 겁니다. 제가 정확히 연구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이제 드림부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업에서는 사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로라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예를 들면 퀄리티가 좋다든지 빠른 시간 안에 도출된다든지 이제 이런 차이로 이제 이 모델들을 쓰는 거에 선택지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개인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진 시점에 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렛이나 레퍼런스 온이나 이런 인페인팅이나 아웃페인팅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이제 개발된 알고리즘에 붙이는 이름들인데, 이런 것들은 편집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문자 편집은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하지만, 자, 그런 것들을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기반으로 해서 편집 응용이 가능한 또 모델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효율을 더 좋게 하고 퀄리티를 좋게 하고, 지금은 출력되는 게 보통은 이미지가 512, 512, 그러니까 픽셀이 512 곱하기 512면 얼마인가요? 예,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데 훨씬 더 정교하고 퀄리티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의 출력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연산 속도를 더 빨리 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웹 UI로 만든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오토매틱 111이라고 이제 그룹 이름인데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로컬에서 이걸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좀 우회해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급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UI를 통해서 우리가 좀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이 지금 오토매틱 111이라고 하는 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로 돈만 지불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다. 그것이 하나가 드림 스튜디오고 하나가 오픈 아트고, 또 계속해서 저는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생겨나고 계속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에 제가 소개하는 게 6개월 뒤에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좀 우회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기능도 많고, 아까 제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고 이러이러한 모델들이 붙어서 이러이러하게 조정이 가능하고 편집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보통 에디팅이라고 하면 보여지는 거를 뭐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상상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에디팅은 그거보다 이 도출되는 생성되는 이미지의 어떤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픽셀 바이 픽셀을 내가 완전히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변형 가능하게끔 선택할 수 있는 모델들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도 더 많은 모델들을 우리가 만들어진 공개된 모델들을 불러와서 파운데이션에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서비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UI를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지금은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들 노트북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려고 제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일단 그냥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그냥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원하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도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저렇게 꺽쇠로 삼각형 모양이 있으면 우리가 아코디언처럼 누르면 밑에 메뉴가 탑다운으로 나오죠. 근데 쟤는 눌러봤자 안 나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만든 설계한 UI에서는 여러 디퓨전 모델들을 탑재를 하는 거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정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부한 픽셀들이 어떻게 구성돼서 나올 수 있을지 파라미터,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세부 파라미터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은 모든 파라미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시각적으로 나왔을 때, 도출됐을 때 영향을 미칠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당연히 UI로 구성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스텝은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도식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단계가 있어요. 이제 프로세스 실행 값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출력이 됐을 때, 그 출력의 단계에서 이제 추론 단계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요 샘플링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더 선명하다는 게 꼭 퀄리티가 다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면 이미지라고 하는 대상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선명하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렴한 카메라일수록 이미지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필름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필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학 작업을 통해서 입자들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디지털 사진은 화학 물질로 구성되는 입자가 아니라 픽셀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픽셀이 100개로 표현되는 것보다 10,000개로 표현되는 게 훨씬 더
고급지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그라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검은색을 표현해도 0번부터 255번까지로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양한 검은색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선택지가 많은 거는 선명하지 않아요. 좀 약간 뿌옇게 보인다는? 근데 그게 뿌옇게 보인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건 뿌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채롭게 색깔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카메라일수록 다채롭게 표현을 못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CCD 센서가 되게 작으니까. 그런데 이제 고가의 카메라일수록 다채롭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 되게 약간 선명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리고 CCD 센서가, CMOS 센서가 적을수록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대표적으로 표현할 것만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명하다는 의미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고, 그렇다면 표현하는 정보의 양이 작다는 거고, 그렇다면 연산의 시간도 짧게 걸릴 거고, 그렇다면 도출되는 결과물도 빠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명하면서 디테일이 잘 살면서 이런 걸 다 충족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트레이드 오프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뭔가를 고퀄리티를 얻으려면 비용도 많이 지불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겠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사람은 잘 못하는데 기계는 드라마틱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옵션만 잘 지정해 주면. 자, 그 얘기입니다. 이 이미지 생성의 출발에 있어서의 이제 우리가 난수를 사실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얘가 쉽게 말하면 셔플링해서 계속해서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생성될 때마다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들이 나오죠. 하지만 나는 방금 전에 생성한 그 패턴대로 똑같은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싶다면 고정을 시키면 돼요. 계속해서 이 셔플링 되게 난수를 발생시키지 않고, 뭐 그런 그 기능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이던스는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명명화해서 이렇게 표기를 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1번은 프롬프트를 무시하고 그냥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사 안에서 확률적으로 생성을 해라. 자, 3번쯤 놔두면 좀 그래도 창의력을 좀 발휘해라. 이제 30번까지 가면 지시사항을 완벽하게 숙지해라. 자, 이렇게 내가 어떤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얘가 그 값을 항상 100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어떤 선택을 갖는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확률을 무작위성으로 두는 게 아니라 제가 지칭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프롬프트의 그 문장을 얘가 얼마나 따를지. 자, 그럼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 인베딩을 하는 데 있어서 인베딩을 해놓고 확률적으로 이제 끌어오는데 얼마만큼 끌어올 거야? 다 끌어와? 좀만 끌어와? 아니야. 전혀 신경 쓰지 마. 네가 그냥 학습한 대로 해. 자, 요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아주 단순하고 쉽게 표현해 드렸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이런 애들을 사이즈 뭐 정하고 이런 거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자, 이제 뭐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한 번 작업할 때 생성할 이미지 수로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나올지 두 개 사이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배치 사이즈를 그런 개념으로 쓰진 않아요. 그건 좀 학습하는 데 있어서 배치 사이즈는 다른 개념인데, 이제 여기에서의 배치 사이즈는 도출되는 이미지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롬프트를 또 얼마나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미지가 다르게 있대. 이제 방금 전까지는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펑션 기능들을 다 얘네들이 이렇게 버튼화 해놨잖아요.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UI로 설계를 해서 이제 우리들한테 일반인들한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미드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프롬프트, 텍스트를 입력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또 방식으로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면은 from to when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어로도 얘가 당연히 알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게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뭘 지시하고 있는지도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인물을 약간 혼합해 놓은 거를 그리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가중치를 만약에 엠마 왓슨의 더 가중치, 엠마 왓슨처럼 더 보이게끔 그리게끔 하려면 그쪽에 가중치를 수치를 더 높이면 되겠죠. 다른 이미지 생성 서비스랑 마찬가지로 프롬프트와 함께 이미지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 이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우리가 텍스트 생성으로 비교를 하자면 시작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제로샷, 퓨샷에 해당하는 거죠. 자, 텍스트에서는 이그젬플을 줘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면 이렇게 대답하는 예가 있어. 그 한 두세 개의 예시를 주고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너가 대답해. 이게 이제 퓨샷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미지 생성도 비슷한 컨셉이죠. 아예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결과물이 결국에는 시각이기 때문에 인풋도 텍스트지만 아웃풋도 텍스트니까 텍스트로 예시를 줬다면 이거는 아웃풋이 이미지니까 이미지로 예시를 주는 거예요. 이런 설명들은 사실상 다 매뉴얼적으로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셔야 한다. 자, 그래서 디노이징 스트렝스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페인팅 하는 것도 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얘는 이제 마스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마스킹한 부분을 내가 말한 프롬프팅 한 걸로 완전히 이제 바뀌게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걸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사실 관련한 분이 아니면 이거 하고 있을 만큼 그쵸? 예, 좀 예,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일단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생성 모델에 대한 이해도 사실 높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모델이 알고리즘적으로 약간 수식적으로는 좀 내가 그 분야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프레임이 그 아키텍처 구조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면 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내가 경험해 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다. 자, 아까 제가 편집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면은 이 컨트롤 넷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안에 객체들을 내가 좀 뭔가 진짜 말 그대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에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에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컨트롤 넷 모델을 쓰려면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지금 아까 그 웹 UI의 상단 부분 메뉴를 지금 제가 크롭한 건데 보면은 여기에서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그 익스텐션을 클릭을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의 모델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내장되어 있는 걸 인스톨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하면 만날 수 있는 애가 얘인데 이제 내 로컬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익스텐션을 들어가면 이 URL에 만약에 어떤 친구가 모델을 만들어서 인퍼런스를 할게 공개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GitHub 어제 잠깐 소개드렸는데 GitHub에 다 배포를 해놓았을 때 그 URL 주소, 그러니까 찾아갈 수 있는 주소만 주고 그리고 인스톨을 하면 여기에 설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available에 들어가면 이제 설치한 것들이 쭉 리스트가 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걔는 이제 어딘가에 뜨는데 제가 컨트롤 넷을 설치를 하면 이제 여기에 컨트롤 넷이 떠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냐. 바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캐니지 디텍션은 사실상 딥러닝 모델을 쓰지 않아도 원래 썼던 기술들이에요. 근데 이제 방법적으로 클래시컬한 컴퓨터 비전과 모던 컴퓨터 비전이 이제 달라진 거죠. 하나하나 이제 어떤 그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윤곽선을 찾아갔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고 넣어주면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검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자세의 포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켈레톤이라고 하죠.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내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뼈대의 개들의 어떤 그
움직임으로 저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물론 근육도 움직이지만 뿐만 아니라 사람 얼굴도 이제 근육으로 표정이나 감정들이 표현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할 때 바로 이 포즈 디텍션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냥 링크 하나 해가지고 설치하고 그리고 작동시키면 그리고 나서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그 동영상 움직임에 따라서 이러한 포즈들을 다 디텍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되게 편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거 되게 어마어마한 기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또 만들 수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춤을 춰요. 그리고 나서 그 춤추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춤추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장원영이 춤을 추는 걸 떴다가 그 동영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제 형상을 입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만약 기술적으로 할 수 있었어도 되게 어설프고 되게 가짜 다 티나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산업군의 판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특히나 이제 영상,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있어서는 한 10년 후에는 정말 1인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지금 1인 유튜버들이 이게 만연하는데, 자, 1인 그런 어떤 미디어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의 어떤 뎁스도 추출할 수 있어요. 이미지에서 뎁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3차원적으로 이 이미지를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3차원 공간에 있는 정보를 우리는 2차원으로 매핑을 해요. 사진이 그렇죠? 사진에서는 2차원 말고는 XY 값 말고는 없어요. 근데 공간에 XY, Z 값까지 있잖아요. 자, 저렇게 우리가 깊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건 바로 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뎁스, 그러니까 Z축의 값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뭘 또 의미하냐? 2차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3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다 연산을 했는데 이제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러한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웹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이제 나는 3차원 정보도 바로바로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3차원 모델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로바로는 아니지만요. 예. 자, 그래서 아까 그 드림부스 제일 첫 장에 제가 드림부스라고 하는 모델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 드림부스를 개발한 그 연구팀이 이제 표현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보면 인풋 이미지는 저 하나인데 저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표정을 짓는 강아지 얼굴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풋 이미지는 저렇게 방향인데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관점을 다르게 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건 존재하는 이미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생성한 이미지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고양이 만약에 사진 아니면 뭐 사람 백일 사진 뭐 이런 걸 찍는다고 했을 때 막 정면 보세요, 측면 보세요, 막 애기 들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기 정면 하나 찍고 다 도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술적으로 뭐 사용할 때 이제 인풋 이미지로 저렇게 하나 찍어 놓고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각상을 만드는 거나 오일 페인팅을 하는 거나 아니면 수채화를 하는 거나 다 분야가 달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화가여도 나는 오일 페인팅을 전문으로 하는 화가, 나는 수채화를 전문으로 하는 화가였는데 이제는 다 하는 거죠. 또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죠. 하필이면 강아지를 해서 좀 해학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자, 이렇게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드림부스라는 모델을 만든 팀이 연구한 결과물을 이제 자기네 논문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자랑을 한 건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파트가 아까 제가 큰 골격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달라지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술로 따지면 이제 붓이나 연필이나 뭐 기타 등등 도구들을 자유롭게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성형 텍스트 생성과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미디어에도 많이 나와요. 트랜스포머라는 단어, 그 다음에 디퓨전,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단어. 아, 이 단어가 나오면 하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헌을 한 모델이었구나. 하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모델이었구나.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더 소타 모델이라고 하죠. 더 개발되고 더 발전된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개발한 이제 연구자 분들이 계시죠. 어쨌든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 하려고 했던 AI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 영역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진입하는, 그러니까 변환하는 그 과정 안에서의 어떤 노벨티,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알고리즘이 창작이 되면 이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는 어떠한 그 도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성장의 속도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요걸 책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그 책이 2025년도 작년 3월인가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된다라고 썼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GPT-4 아니죠. 지금 5 그 다음 버전이죠. 5.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 몇 개월 사이에 보통은 모델이나 이런 거에 넘버가 바뀐다는 건 사실상 엄청난 변화를 또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막 3에서 4에서 5까지 변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 이미지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좋아진 것 뿐만 아니라 동영상에 대한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덧붙여 오디오, 그러니까 음성이나 사운드 쪽에 대한 퀄리티도 엄청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건 결국에는 또다시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커스터마이즈예요. 여러분들 개인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 개인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LLM이 바로 선호도 최적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건 바로 휴먼 피드백이에요. 제가 이밸류에이션 그 원칙 5가지 중에 제가 4번째 원칙이었나요? 이밸류에이션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드릴 거니까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특히나 AI 기술에 있어서는 많은 기술들을 서로 공유하고 보여주고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자, 거기에 이제 허깅 페이스는 이제 큰 집이고요. 거기에 이제 작은 방들이 엄청 많은데 방들 중에 바로 이 인간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강화학습의 방법에 대해서 경험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어. 저런 방법을 써봤더니 좋아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블로그예요. 여기서 핵심은 휴먼 피드백이거든요. 휴먼은 다 우리 각자 다른 어떤 그 캐릭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휴먼 피드백이라는 게 한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 모델을 좀 더 나한테 맞출 수 있게끔 강력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이 모델이 최적화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가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인간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강화학습을 좀 몇 가지를 그냥 좀 소개를 하자면, 일단은 후평가로 선호 데이터를 구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온 결과물 가지고 이제 선호도를 조사하는 거죠. 제가 어제 썸즈업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의견을 주는 거지만 이거를 쓰는 건 아니에요. 강화학습에 이 데이터를 쓰려면 당연히 어떠한 상황을 환경 안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죠. 그 중 하나가 이제 고용된 평가자 또는 일반 사용자 또는 도메인 전문가. 이거는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피드백의 뭐 난이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쓰임처라고 할까요? 이제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사용을 하겠죠. 자, 일반인을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피드백이 필요한 내가 그 AI 시스템을 만드는데 일반인들, 그러니까 어떤 불특정 다수들의 의견을 소스를 쓸 수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태스크가 제너럴한 태스크인가 아니면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태스크인가에 따라서 이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라벨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후평가로 선호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요. 자, 요즘에 교수님 누가 말씀하셨는데 A, B, C 막 그 AI 시스템을 다르게 해서 막 이렇게 발전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법인 거죠. AI 모델을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드백을 주는 모델을. 그래서 엔트로픽, 그 클로드를 만든 회사죠. 엔트로픽에서는 컨스티튜셔널 A라고 하는 아예 그런 평가를 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원칙을 주고 평가를 하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자, 얘가 이런 컨스티튜셔널 AI라고 하는 게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를 만든 거지만, 자, 사람 대신에 이 LLM을 평가할 수 있는 그것도 여기서 잘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또 AI를 만들어낸다면 이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평가를 하고 평가는 적용이 되고 또 학습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선호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AI 서비스 플랫폼 에이전트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건데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죠. 그래서 사용자나 다른 시스템을 대신해서 여기에서의 사용자나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목적이 다양하잖아요. 사람도 다양하고 시스템 다양한데 다 그거에 맞게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능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고 가용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그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 있어요. 자, 목표 지향적이고요. 도구를 사용하고 추론미 계획을 하고 자기 수정해요. 자기 수정을 한다는 건 아까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AI 시스템 안에서의 수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자기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이 또 어떻게 구조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안에서 또는 이제 뭐 다양한 어떤 뭐 기계 안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 안에 어떤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탁기에서 나의 어떤 빨래 양과 물과 나의 어떤 그 기호에 맞게 얘가 어느 순간부터 학습을 해서 내 마음에 들게끔 빨래를 해준다면 걔는 그 빨래에 특화된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세탁기 안에는. 자, 그러니까 그냥 다 AI 시스템은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요거는 제가 일일이 조사한 건 아니에요. 예. 일일이 조사한 건 아니고,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눈여겨 보이는 숫자는 바로 이거죠. 282%. 보통은 이제 뭐 상승했다 그러면 뭐 50% 넘어가면 그렇게 보는데 엄청난 급증률이죠. 그러면 이 AI 시스템은 AI 에이전트는 어디에 쓸 것이냐.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데 그냥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 쓴다고 생각하면 좀 머리에 안 잡히잖아요. 자, 그래서 카테고리를 좀 나눠 봤을 때 결국에는 표준화, 자동화, 최적화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쓴 이유는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동화를 한다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글자를 쓰는데 내가 손으로 쓰다가 뭔가 틀리면 그냥 지우거나 아니면 뭐 찍찍 긋고 다시 쓰면 되는데 컴퓨터는 어때요? 예. 샌드 버튼을 누르거나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잘못된 걸 그대로 그냥 가져가요. 특히나 이제 메일 보낼 때 그런 실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동화는 이제 그런 어떤 양날의 그 검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AI 시스템은 그거로부터도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화인데 나한테 맞게끔 내가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은 이제 갖춰져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AI 모델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소버린 AI의 어떤 그 철학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카카오에서 뭐 이런 모델 이름도 좀 희한하긴 한데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기능은 멀티모달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도 이해하고 이미지도 이해하고 뭐 음성도 이해하고 다 멀티모달리티를 갖는 거죠. 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이미지 멀티모달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가 기대해지는 건 바로 한국 학습 환경에 최적화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학습 환경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학습을 했을 때 어쨌든 영어나 다른 언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얘네는 학습을 시켜서 완성되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클로드, 제미나이 얘네들은 영어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실상 번역 모델이 붙어 있는 거고, 예전에는 특히나 클로드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영어로 입력했을 때 얻는 거랑 한국어로 입력했을 때 얻는 거랑. 지금은 이제 차이가 많이 줄었고, 애초에 챗 GPT는 한국어를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무슨 차이냐? 걔네들의 어떤 노력의 차이죠. 그러니까 번역 모델을 얘네는 애초에 붙여갖고 한국 시장을 본 거고, 이제 클로드는 그런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그렇게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우리말의 언어의 뉘앙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슬프다는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영어로는 그냥 슬픈 감정을 그냥 sad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렇듯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맥락이나 그 문화가 있는데, 일단은 그것을 최적화시켜서 학습을 한 모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본인들도 카카오도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죠. 자, 그래서 한국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코넷이라고 하는 한국어 시험에서 92.8을 기록했다고 해요. 뭐 강점 분야가 복잡한 수리 논리 문제에 높은 정답률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의 그 모델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하는 테스트예요. 수학 시험 얼마나 잘 풀었냐, 뭐 수능이 아니라 이제 걔네의 수능이죠. 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한국어 직접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비교 모델이 이 한국 거, 그 다음에 중국 거, 미국 거 이렇게 대표적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GPT-5 같은 경우가 미국 거고요. 인턴 VR과 QA는 중국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카나나라고 하는 것은 저희 거고요. 얘네들의 특징은 다단계 학습을 잘한대요. 제가 이제 그 COT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강화학습 적용으로 연산과 추론 정확도를 굉장히 향상시키고 있고 블라블라 말이 많이 장점들이 나오는데 이 장점들은 사실상 다른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냥 표현만 다르겠을 뿐이지 그냥 기억해야 될 건 바로 한국어를 직접 한다. 입력돼서 한국어로 학습된 아이다. 활용 계획도 사실은 뭐 거의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만든 거. 이 하이퍼 클로바는 진작에 아까 그 카카오보다도 먼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공개를 했다고는 하지만, 네, 지켜봐야겠죠. 자, 어쨌든 얘도 똑같아요. 그런데 좀 얘는 눈여겨볼 건 텍스트랑 이미지였어요. 카카오는. 근데 얘는 음성까지도 모두 처리가 돼요. 자, 요게 바로 기술력의 어떤 뭐랄까, 주안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얘네들은 시작한 지 좀 됐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텍스트에서 시작해요. 좀 더 발전이 되면 애들이 이미지를 써요. 더 발전이 되면 이제 음성까지 가는데 아직 카카오는 후발주자여서 그런지 텍스트랑 이미지만 한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수준을 봤을 때는 GPT-4와 거의 맞먹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쭉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 바로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활용 계획성이에요. 그러니까 다 목표가 있어요. 물론 기능은 우리가 다 똑같아요. 뭐 텍스트 멀티모달 다 기능 그렇죠. 정확도를 높이고요. 빠른 시간 안에 정보도 잘 찾아야 되겠고 있지만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다 이익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로 이거를 개발하냐는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각각 회사들의 지향점이 있다. 그 지향점은 이들이 어떠한 그 산업군으로 얘를 쓸 것인가의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지향점을, 방향을. 자, 그 다음에 이제 QN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알리바바가 만든 건데 얘네는 더 나갔어요. 비디오까지. 네. 비디오라 함은 바로 영상과 음성을 싱크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동영상 막 배포되고 할 때 이 싱크가 안 맞았고, 그러니까 파일이 따로따로 왔는데 싱크가 안 맞아서 제가 엉뚱하게 봤던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비디오까지 나갔다는 건 또 얘네들도 기술력을 굉장히 확보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벤치마크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각 에이전트에 얘네는 집중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 이제 로봇이죠, 로봇. 얘네들의 활용 계획은 결국에는 지금은 챗봇이지만 챗봇의 기능을 기계가 갖고 있어서 이제 로봇을 잘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있겠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저도 이 상하이 AI 랩이라는 건 처음 봤는데 뜨고 있는 회사인가 봐요. 자, 얘네 또 뜬 이유는 바로 오픈소스로 배포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인턴 이제 중국 회사이고요. 중국은 비전 쪽에 좀 관심을 좀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물론 비전은 다 집중을 하지만 특히나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인바디드 AI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은 브레인이잖아요. 뇌지만 실질적으로 이 뇌 하나가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뇌로 우리의 몸들 모든 걸 다 관장하면서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액션까지는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액션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술은 계속해서 이제 이미 확장됐고 가는데 좀 더 이 중국 회사들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챗 GPT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고 기능도 아마도 많이 사용하신 분은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우리 입장에서의 이제 강점 모델이라고 한다면 좀 기대해 봐야겠죠. 클로바 네이버에서 만드는 거나 카카오에서 만드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하는 건 어차피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기능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 발전되어 왔다는 거고, 다만 이 언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그 맥락화되어 있잖아요. 그 문화도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거고. 자, 이거를 학습했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한 거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중국 모델이 굉장히 약점이죠. 자, 미국은 글로벌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나라의 이 언어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만 중국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정서에는 좀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술의 트렌드는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말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를 잘 녹여내서 생산해낼 것이냐일 수 있겠고요. 자, 글로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로봇을 만나기에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이제 덜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의 진화는 뭐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쪽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관련하지 않은 분들은 스킵하셔도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은, 자,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가 어디에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한다는 건 다수가 쓸 거라는 거고, 그 다수가 쓰는 거에 내가 빠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나는 뒤처질 거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 이게 힘을 발휘할 것이냐라고 이제 미디어도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많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름대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분야가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로 바로 산업으로 직결되기 직전에 있는 비즈니스 쪽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좀 탐구하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 분야이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 학과의 교수님을 대상으로 준비한 수업이다 보니까 반드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1년 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좀 여의치 않아서 계속해서 좀 미루다가 이번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제가 한번 4번의 시간으로 설계를 했는데 아마도 내용이 너무 좀 일반적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세계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치 우리가 다 영어를 다 잘하는 것처럼 이 프롬프팅을 하는 것도 잘해야 한다. 그거는 다 여러분들의 연구와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수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술과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계속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슬프긴 하지만 학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4일 동안 이 추운 겨울에 아침 일찍 나와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